스위스가 천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중립국이 왜 한국의 미사일 체계를 찾았을까요? 3조 7,700억 원. 스위스가 자국 방어를 위해 들인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산 무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중동으로 먼저 떠나버렸죠. 그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렸습니다. 실전 요격 성공률 96%. 천공은 스위스의 하늘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 브루너입니다. 스위스 연방 국방조달청에서 방공 시스템 획득을 담당하는 분석관입니다. 2022년 스위스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 3조 7,700억 원,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5대 당시로선 스위스 방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죠. 서명이 끝난 날 청사복도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위스의 하늘에 진짜 방패가 생긴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 저도 그 분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분석관으로서 계약서 한 줄을 검토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수백 년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고요하게 존재해온 나라죠. 하지만 중립이라는 원칙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방패는 필요했고 그 방패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선택한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수많은 나라가 선택한 검증된 이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봄 제 책상 위에는 미국 측에서 보내온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납품 일정을 또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문서를 펼치는 손끝이 나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었습니다. 전선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대거 소진되면서 생산 일정이 밀렸다고 했죠. 그 다음엔 중동 정세 탓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우선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27년 인도 예정이었던 일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급기야 마르틴 피스터 국방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발생할 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 발언이 외신을 타던 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는데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죠. 화면에는 계약 당시 작성했던 일정표가 열려 있었고 붉은 글씨로 표시된 지연,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줄, 3줄, 이제는 화면을 가득 채울 만큼 쌓여 있었죠. 3조 7,700억 원짜리 계약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른의 밤하늘은 그날도 고요했습니다. 알프스 능선 너머로 별이 몇 개 보였고 도시의 불빛은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하늘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한 하늘 위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정작 시스템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패는 서류 위에만 존재했고 실제 하늘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보험과 같습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 그게 없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 그 보험이 제때 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태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곳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 앞에서 다른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린 건 아닐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음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청사 회의실에 긴급 보고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조달청 지베르트 대변인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회의실 안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석자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서로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베르트 대변인이 자료를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패트리언 납품 일정은 사실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대안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안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방침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네 개 나라의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고 각국의 방공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납기, 비용, 그리고 성능.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유럽, 특히 스위스 내 생산 비중.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무기 성능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죠. 회의가 끝난 뒤 지베르트 대변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한켠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브루너, 이번 검토 총괄은 자네가 맡아줘야겠어. 시간이 없어. 하늘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입장은 더 약해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게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총괄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4개 나라, 5개 업체 각국의 방산 논리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자료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독일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합작한 유럽 지대공 미사일 체계, 이스라엘의 중거리 요격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천궁2. 이름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쪽은 가장 마지막으로 눈이 갔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의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선입견 없이 보자.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평판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 원칙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검토 작업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팀원 2명과 함께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각국에서 보내온 기술 제안서, 운용 데이터, 실전 기록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였고 커피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채워졌다 비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건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으로 만든 유럽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유럽 안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체계였죠. 사거리 150km급 요격 미사일을 탑재했고 서류상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럽산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 정치적으로도 선택하기 편한 옵션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밀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차피 유럽 쪽 아닐까요? 유럽 연대 차원에서도 현지 생산 조건에서도 제일 유리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조건과 최선의 선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독일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능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납기 문제에서 이미 패트리엇과 같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려웠죠. 이스라엘의 중거리 요격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산 무기를 도입하는 일은 스위스의 중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택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새 후보를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천궁2 자료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첫 줄부터 숫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실험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실제로 대응한 결과였죠. 손가락이 자료를 넘기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뭔가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천궁2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자꾸 멈추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꼼꼼히 보려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들이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천궁2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요격 미사일을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고도 15km에서 20km 사이에서 교전이 이뤄지죠. 근처에서 터뜨려 파편으로 무력화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정밀해야 하고 훨씬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방 360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을 때 천궁2가 실전 투입됐고 그 결과가 96% 요격 성공률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3번 읽었습니다. 한 번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은 혹시 조건이 붙어 있진 않은지 살피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팀원 마이어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거 한국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자료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이어는 잠시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전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에서 실전 검증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아무리 서류상 수치가 좋아도 실제 전장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낸 기록과는 무게가 다르죠. 패트리엇도 오랜 실전 기록을 가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스위스는 바로 그 패트리엇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베른트귤의 차분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천궁2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낮게 봤던 건 아닐까. 유럽산, 미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위를 뒤로 미뤄뒀던 건 아닐까. 그 물음이 불편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선입견 없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천궁2는 이미 중동의 한 나라에 실제로 수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약속한 일정을 지켰다는 기록과 함께였죠. 손이 멈췄습니다. 납기를 지켰다는 말이 그 순간 다른 어떤 수치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천궁2를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날부터 팀 안에서 조용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자료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러를 중심으로 이견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밀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길이었는데 걸음을 늦추더니 슬쩍 물었습니다. 브루너, 솔직히 천궁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부드러운 어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괜히 변수 만들지 말고 유럽 쪽으로 정리하자는 거였죠. 저는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그럼 유럽 쪽 납기는 확실히 보장됩니까? 밀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유럽 합작 지대공 미사일 체계도 완벽한 답은 아니었으니까요. 수요가 몰려있는 건 그쪽도 마찬가지였고 스위스에 실제로 언제 인도될지 확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천궁2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외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한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료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무기는 부품 수급과 유지 보수에서 외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패트리엇 사태가 바로 그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스위스의 방공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면 천궁2를 도입하면 어떤 조건이 붙을지도 따져봤습니다. 스위스가 요구하는 유럽 내 생산 비중 조건은 변수였습니다. 한국 측이 스위스나 유럽 현지 생산에 얼마나 응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불명확했죠. 하지만 그건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지 검토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마이어가 저녁 무렵 자료를 함께 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숫자만 보면 천궁이 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윗선에서 한국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유럽 방산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 그 결정이 갖는 정치적 무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패트리엇을 믿었다가 3조 7,700억 원짜리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이름값과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 아닐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내일 아침 지베르트 대변인에게 천궁2 정밀 검토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려고 가방을 들던 순간 팀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베르트 대변인이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전체 검토 결과 보고 장관실 배석 장관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무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스위스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고 베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장관실 배석, 그 두 글자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샤워를 하면서도 넥타이를 매면서도 자꾸 오늘 보고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는 실무 차원의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배석한다는 건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천궁2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분석관의 메모가 아니라 스위스 방위 정책의 파장을 던지는 발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밀러와 마이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루너, 오늘 천궁 얘기 꺼낼 거예요?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모험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베르트 대변인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국방부 측 관계자 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 피스터 국방장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숫자에 민감하다는 평판이 있었죠. 보고는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독일 지대공 방어 시스템은 개발 미완료로 현실적 선택지에서 제외. 이스라엘 중거리 요격 시스템은 중립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신중검토 필요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유럽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궁2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요격 성공률 수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96%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피스터 장관의 눈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험 환경이 아니라 실전에서 나온 숫자라는 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요격 미사일을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정밀 요격 방식이라는 것. 사방 360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납기와 공급 안정성에서 패트리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피스터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은 자료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검토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밀러가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마이어는 작게 숨을 내쉬었고요.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천궁2는 더 이상 참고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검토 대상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실 보고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자료실에 남아 천궁2 관련 문서를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술 자료 외에도 수출 사례, 운용 국가의 평가 기록, 외신 분석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도입 사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년 전 천궁2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역시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산 방공망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했고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기술 협력 방식과 납기 준수 태도가 높이 평가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산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대중문화 정도였습니다. 방공 미사일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중동에 수출하는 나라라는 그림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팀원 마이어가 자료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브루너. 한국이 이 체계 개발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결과가 지금의 천궁2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에 걸친 기술 축적이었죠. 마이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별로 안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로, 아시아 나라라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순위를 낮게 매겼던 건 아닐까. 그 불편한 자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방산 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유럽산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는 구조. 천궁2는 그 구조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적을 쌓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마이어에게 말했습니다. 납기 관련 자료 더 찾아봐요.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 걸린 시간 기록이요. 마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스위스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안보를 구축할 것인가. 그 큰 질문과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생각보다 훨씬 동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4개 후보 시스템을 동일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납기 확실성, 요격 성능, 운용 비용, 유지 보수 독립성, 그리고 유럽 현지 생산 가능성. 5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독일 지대공 방어 시스템은 납기 항목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인도할 수 있는지 확답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탈락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중거리 요격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성능도 검증됐지만 중립국 스위스가 이스라엘산 무기를 선택할 경우 외교적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의회와 여론의 반응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유럽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여전히 유력했습니다. 유럽산이라는 정치적 이점,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상호 운용성.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납기 자료를 뽑아오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쪽 역시 현재 수요가 몰려있는 상태였고 스위스에 실제로 인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궁2 차례였습니다. 납기 확실성 항목에서 아랍에미리트 도입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계약 이후 인도까지의 일정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요격 성능은 96% 실전 기록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독립성도 독자 개발 체계라는 점에서 외부 공급망에 흔들릴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유럽 현지 생산 가능성이었습니다. 스위스 국방조달청이 명시한 조건 중 하나였고 이 부분에서 한국 측이 얼마나 유연하게 협상에 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완성하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5가지 항목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천궁2는 현지 생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예상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옆에서 표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네요. 처음으로 밀러가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뭔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이 거치고 나면 숫자가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베르트 대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루너, 내일 한국 측 담당자와 비공식 면담이 잡혔어요. 준비해두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공식 면담. 이제 서류 검토를 넘어서 직접 마주 앉는 단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그들이 스위스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긴장과 기대가 묘하게 뒤섞인 채 저는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 면담은 베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지만 양측 모두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저는 밀러, 마이어와 함께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잠시 뒤 한국 측 담당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살 안팎으로 보였고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담당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박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면담이 시작되자 저는 먼저 스위스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납기입니다. 그 다음이 성능, 그리고 유럽 현지 생산 비중이고요. 천궁2가 이 3가지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책임이 잠시 자료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납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한 나라에 약속한 날짜에 납품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다른 나라 사정이 급해져도 저희 납기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납품합니다. 그 말이 뜻밖의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납품한다. 패트리엇 사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스위스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자 생산 체계를 가진 나라는 그 결정권이 자기 손 안에 있었죠. 현지 생산 비중 문제로 넘어가자 박책임의 표정이 조금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은 협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핵심 기술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타협은 어렵습니다. 대신 부품 조달과 유지 보수 체계 일부를 스위스 또는 유럽 업체와 함께 구성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해드리겠다는 식의 과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죠.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신뢰감을 줬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박책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 원칙을 가진 나라가 방공 시스템은 한 나라에만 의존했다는 게 저는 처음부터 조금 의아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밀러가 시선을 내렸고 마이어는 볼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으니까요. 중립국 스위스가 방공만큼은 단 한 나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데 베른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청사로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베르트 대변인 방에서 나온 메모 한 장이 팀 전체에 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속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스위스 측에 공식적으로 유럽 합작 지대공 미사일 체계 도입을 권고하는 외교 서한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방산협력뿐 아니라 유럽 방위, 공동체 참여라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스위스의 선택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유럽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밀러가 메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궁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어요? 프랑스가 직접 나선 건데. 저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압력이 실무 검토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기준은 성능과 납기와 비용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서한을 보내왔느냐가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서한이 청사 안에서 갖는 무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베르트 대변인도 그날 오후 저를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브루너, 청궁 검토는 계속하되 정치적 맥락도 함께 봐야 해요. 기술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검토의 방향을 슬그머니 비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히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독일 측이 지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이야기였지만 청사 안일부에서는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마치 제가 청궁투 검토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비교 분석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서한이 왔다고 해서 유럽 합작 체계의 납기가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독일 측이 희망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내일 당장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안의 분위기는 청궁투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쌓아올린 검토 작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력화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분석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피스터 장관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피스터 장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브루너,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 검토 보고서 초안을 올려주세요. 방향을 정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통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 방향을 정한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청궁투는 납기, 성능, 공급 안정성 세 가지 항목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날 며칠을 들여 검토하고 확인한 결론이었죠. 문제는 그 결론을 그대로 보고서에 올렸을 때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외교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유럽 방위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며 유럽 합작 체계를 밀고 있었죠. 독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립 원칙이라는 벽에 막혀 있었지만 그쪽 방산업계와 스위스 사이에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제 보고서가 놓이는 것이었죠. 밀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브루너, 내일 보고서 어떻게 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윗선 분위기가 유럽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청궁을 밀면 브루너만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밀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방산 조달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터보다 관계가 먼저고 관계보다 정치가 먼저라는 것. 제가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써도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날 수 있다는 것.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돌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분석관이라는 직업은 숫자를 보는 일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데이터를 앞에 두고도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대로 쓰면 조직 안에서 혼자 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따르면 제가 몇 날을 들여 쌓아온 검토 작업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대로 천궁2를 유력 후보로 명시하고 각 항목별 비교 수치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하게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운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이어가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브루너,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언론에 뭔가 흘러나갔어요. 스위스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는 게 기사로 나왔는데 논조가 좋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사는 이미 여러 매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패트리엇을 포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였습니다. 천궁2의 실전 기록이나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이름, 낯선 나라의 무기라는 인상만 남기는 내용이었죠. 청사복도는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렸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지베르트 대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브루너, 상황 알죠? 오늘 보고서는 일단 보류예요.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보류.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류는 취소와 다른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분위기에 밀려 다른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는 이 바닥에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청사 근처 작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데이터는 분명히 천궁2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맞다고 해서 결정이 데이터대로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책임이 면담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 원칙을 가진 나라가 방공 시스템은 한 나라에만 의존했다.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스위스는 중립을 외교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방공만큼은 미국 한 나라에 전부를 걸었고 그게 흔들리자 이번엔 유럽 쪽으로만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제 보고서가 끼어들자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압력이 왔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나와 베른구시가지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케이드 거리였는데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그 풍경이 그날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 된 돌기둥들이 줄지어 서서 하늘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들은 결국 그 자리에 남는다는 것처럼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거두지 않겠다고. 보류가 되더라도 제가 먼저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내가 분석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결정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그건 제 몫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청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청사로 돌아오자 마이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브루너, 이거 봐요. 마이어가 내민 건 외신 기사 출력물이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운용 결과를 다룬 외국 방산 전문지 기사였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 당시 운용된 요격 체계별 성공률 비교였습니다. 천궁2의 96%라는 수치가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제3자 분석 기관이 독립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내용이었죠. 이걸 보고서에 추가 자료로 붙이면 어떨까요? 언론 기사 하나로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마이어의 눈에는 처음 보는 결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윗선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러워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반가웠습니다.
밀러도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걱정 어린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자료 하나 더 찾았어요. 밀러가 내민 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천궁2 운용 이후 발표한 공식 만족도 평가 자료였습니다. 납기 준수율, 기술 지원 응답 속도, 부품 수급 안정성 세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브루너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 자료들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사람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보고서 보완하죠. 오늘 안으로 다시 올립니다. 세 사람이 좁은 자료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료를 추가하고 논거를 보완하고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 기사가 돌고 있었고 청사 분위기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실 안만큼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최종 저장하고 지베르트 대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보류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뜻이었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지베르트 대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보겠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장관실로 오세요. 장관실은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넓고 웅장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소박하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스터 장관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베르트 대변인이 들어가도 한동안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보류 지시를 무시하고 올린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을 보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론 기사 하나가 숫자를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베르트 대변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궁2 납기 관련 자료, 이게 제3자 검토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든 수치가 아닙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하늘이 그날은 유독 맑았습니다. 브루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분석관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당신 몫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이 보고서를 올린 겁니까? 압니다. 정치적 결정은 장관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실 때 정확한 데이터 위에서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왜곡된 채로 결정이 나면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보고에서 봤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뭔가를 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장관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베르트 대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싸웠어요.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스위스 국방조달청은 천궁2를 포함한 2개 후보를 정식 최종 검토 대상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유럽 합작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천궁2, 두 시스템이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가 이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마이어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문은 열렸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앉아 다음 검토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베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능선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궁2 최종 기술 검증 일정, 현지 생산 협력 방안 초안, 그리고 한국 측과의 후속 협상 준비 자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넘어야 할 고비도 아직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밀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길겠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패트리엇이라는 이름 하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 수십 년의 역사, 수많은 나라가 선택했다는 사실.
그 이름이 주는 안도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흔들리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뒤에 숨겨진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궁투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낯선 발음에. 처음엔 그 낯설미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낯설은 서서히 걷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숫자였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약속을 지킨, 흔들리지 않은 숫자들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고르는 일은 결국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름을 믿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믿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그 대답을 배웠습니다. 박책임이 면담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립을 원칙으로 삼는 나라가 방공만큼은 단 한 나라에 전부를 걸었다. 그 말은 스위스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분석관이라면서 저도 오랫동안 이름에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 하늘이 더 밝아졌습니다. 알프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의 하늘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 하늘을 채울 방패가 어디에서 올지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데이터를 봅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름을 믿는가? 아니면 숫자를 믿는가? 관계를 믿는가? 아니면 실적을 믿는가? 익숙함을 믿는가? 아니면 검증을 믿는가? 스위스가 3조 7,700억 원을 쓰고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건 단순히 미국이 납품을 늦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 하나를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스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삽니다. 오래된 이름, 익숙한 얼굴, 검증하지 않은 믿음 위에 중요한 결정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흔들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묻기 시작하죠. 왜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천궁투는 이 이야기에서 무기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 낯설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것들을 꺼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실전에서 96%, 약속한 날짜의 납품, 독자 기술로 만든 공급망. 이 숫자들은 누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쌓인 것들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이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기대지 않고 수십 년을 스스로 쌓아온 것. 인정받을 때까지 묵묵히 실적으로 말해온 것. 그 방식이 카이 브루너라는 가상의 인물 눈에 결국 보이기 시작했듯 지금 세계의 눈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천궁투는 이미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비교당할 자격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밀어서 오른 게 아니라 숫자가 스스로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